네,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알려진 리커창 총리. 오늘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내일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조금 전 방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구 교수와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됩니다. 리커창 총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랄까 총론적으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서열 2위로서 네. 경제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또 한반도 문제를 아우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한중 FTA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 또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인 1대1로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보죠. 지금 아까 신실크로드랑 우리의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두 개 말씀하셨는데, 남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소위 말하는 한중 FTA, 그게 어떻게 좀 연관이 돼 있습니까? 한중 FTA가 발효가 돼야 그게 더 효과를 낸다라든지. 일단 우리 이제 이 동아시아 협력 구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예.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동북아에 있어 가지고 평화로운 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보면 대동북아 외교 정책의 어떤 그 독트린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이제 신실크로드 구상은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부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그 힘이 커짐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대륙을 사실 북부와 내륙을 이제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유럽까지 연결해가지고 네. 하나의 큰 경제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 협력 이니셔티브는 결국은 사실 이거 대륙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네.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보게 되면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구상하고 사실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중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공통되어진 부분이 있고 그 시장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역시 가장 협력하기 좋은 부분이 경제 분야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한중 FTA가 양국이 다 이제 체결까지 했는데 아직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이 안 나가지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빨리 좀 우리 국내에서도 좀 비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중 FTA가 이제 그 시작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이제 사실 유럽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협력체에 서 가지고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한중 FTA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실크로드하고 우리의 동북아 협력하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협력으로서 우리가 한중 FTA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중 FTA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중 협력의 시작. 네. 또 그것이 넓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꿈꾸고 있는 큰 프로젝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구상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조금 뒤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FTA 말고 또 개별 현안이 좀 있습니까? 주목할 만한 현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예, 방금 FTA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네. 중국의 신실크로드인 1대1로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이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중 FTA에 관세 품목, 우리의 주력인 관세 품목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비관세 품목, 우리 식품, 김치, 쌀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좋은 합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 본다면은 신흥 산업 분야에서 한중이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신흥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노력, 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제3국에 같이 진출하는 한국의 문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는, 또 마지막으로 한중이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 같이 진출해서 한국, 중국, 또 개발 당사국이 하는 3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 쌀, 김치 얘기를 하셨는데 쌀, 김치는 한국산 쌀, 김치가 지금 중국 수출길이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단계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치뿐만이 아니라 삼계탕까지도 네. 이 검사 인증 단계 절차를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중국인의 식탁에 한국산 김치 그리고 삼계탕도 오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셨습니다. 당장 뭐 관련 뭐 업종이랄까 그쪽에서 상당한 뭐 효과가 예상되겠네요. 이 부분은. 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갖고 먼저 좀 궁금한 게 리커창 총리가 오는데 2인자가 오는데 저희가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예. 된 겁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중 삼국 예. 정상회의 이름도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삼국 회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 식으로하면 한글 순서대로 좀 해가지고 한일중으로 한 그런 의미가 예.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시작이 이제 1999년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중일 3개 국가 정상이 만나는 예. 좀 그 회의체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총리가 참여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5차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참가가 중국에서 총리가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관리에 따라 가지고 리커창 총리가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하고는 서로 이제 좀 약간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죠. 경제 분야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좀 맡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지도부 체제가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최고 권력자로서의 어떤 1인자지만은 한편으로 좀 집단 지도체계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2인자로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자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좀 강대국이 오는 회담에는 그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다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간다. 나머지 다자 회담 같은 경우 이제 리커창 총리가 가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삼국 회담에서는 또 아마 한중 사이에는 경제 문제가 역시 또 많기 때문에 예년에 지금까지 삼국 정상회담에서 왔던 총리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봤을 때 리커창 총리가 오는 것이 삼국 정상회담을 봤을 때는 뭐 적절한 어떤 그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리커창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5번째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연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예. 리커창 총리와 한국과의 인연도 예. 많고요. 또 리커창 총리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번이 5번째가 됩니다. 예. 2013년에 6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리커창 총리를 만났고요. 같은 해 10월에 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또 회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자 회담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2014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셈 회의에서 만났고요. 네. 또 이번에 9.3 전승절 때 중국에 갔을 때 또 만나셨고 네. 이번이 5번째 만남입니다. 리커창 총리도 한국을 방문한 이번이 4번째가 되고요. 또 대통령과의 만남도 5번째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양측이 무엇을 서로 바라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두 분 다 이렇게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중 간에는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뭐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 언론에서 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일정은 오늘보다는 내일하고 모레 있는 일정인 것 같더라고요.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게 뭐 3년 반 만에 열리는 자리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우선 이제 거의 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중일 이번에 뭐 한일중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삼국 정상이 이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성과보다는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동북아가 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또 군비 경쟁 이런 걸 둘러싸고 갈등과 불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삼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일단 서로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눴다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결실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국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어가지고는
또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별 FTA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삼국 간의 FTA가 얘기되어질 수도 있고 또 개별 양자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정치 안보적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갈등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합의적인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또 뭐 확인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서로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역시 동북아시아에 있어가지고 그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안보 문제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삼국 정상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통된 인식을 좀 이번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나와도 뭐 삼국 정상회담이 상당히 그 성공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경제적인 얘기는 뭐 한중일 FTA를 뭐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뭐 새로운 갱도를 파는 게 포착됐다, 이렇게 북 핵실험 징후가 아니냐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뭐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를 즉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그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중 사이에서 양자회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일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고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 또한 반대한다라는 이런 주변국들이 힘을 모아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변국들의 이해가 공조되고 보조가 보이는 것은 북한의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핵 보유국의 입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관심을 끌고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도 또 어떻게 보면 돌출 이슈인데 또 다른 게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사드 문제가 좀 다시 불거진 것 같아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반도에서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가 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번 정상회의랑 좀 연관이 돼 있는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여기 뭐 해석하기에 여지가 많은데 일단은 뭐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어지거나 결정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사드 논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얘기했는데 끝난 뭐 이게 로키드 마운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한편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언론 불레이적인 성격도 있지 않은가. 뭐 또 이걸 가지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한번 이게 한국 정보를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드 문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군사적인 어떤 구조 전략 또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이 이제 우선적인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우리 그 사드 논의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이걸 거쳐가지고 필요하면 또 배치가 되고 시기도 언제 필요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미 정부 당국 사이에서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되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군수업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 과민 반응해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당국 간의 논의에 대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뭐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북핵하고 사드 그런 부분 말고 또 좀 짚어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의제로 거론될 만한 부분들이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물론입니다. 역시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중국 측에서도 역사 문제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의 입장으로서 어떤 편을 갈라서 싸우는 쭉 한중이 일본 때리기가 되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듣고 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그런 의장국으로서의 위치로서 접근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동북아 지역의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랑 신안보법의 통과는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웃나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권의 행위가 이웃나라의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인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 시 일본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때 과연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안 얻어야 되느냐의 사이에 한일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까지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제로서 당연히 네.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합의가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네. 정상이 만나서 논의를 할 때 현재 당면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동북아의 쟁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중국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위력 시위가 있는데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한중일 회의가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이 삼국 정상회의에서 좀 약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한편 그것이 뭐 논의됐을 경우 좀 파장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봐서는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뭐 중일, 일중 정상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난사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팽창적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인공섬 건축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아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일본하고도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센카쿠 열도, 다오비다오를 둘러싸고 이게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난사군도 남중국해를 지적할지 아니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에 있어가지고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근데 중국의 입장은 확실하거든요. 자기 연근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권이 확실히 이것은 인정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조금 그 회담이 좀 경색되어질 수도 있고 논란이 많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지금 뭐 주어진 사격이 오랜만에 열리는 또 삼국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토 일반에 관련되어진 어떤 그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규범이나 규정 뭐 이 정도 선에서 아니면 어떤 원칙적인 선에서 입장을 좀 표명하는 정도에서 언급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세세한 의제로는 좀 사실 좀 적당치가 않죠. 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조금 제가 감히 첨언을 한다면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뭐 중립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거들어서 한중일 정상회담 때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가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당당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의 현안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영토 영해 문제에서는 당사국끼리의 문제고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고요. 또 미국의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자유항행권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한국이 이미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이미 110%를 넘었고요. 에너지가 90%가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오고요. 한국의 수출 물량 30%가 해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갑니다. 즉 남중국해의 해상 안전은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입장을 들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남중국해 문제는 뭐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좀 아까 교수님도 이게 한중일 정상회의보다는 그 중일 정상회의에서 좀 언급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의제가 되겠어요, 이번 회의에. 네. 뭐 그러나 우리 방금 김 교수님께서 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또 국제사회 보편적인 그런 어떤 분쟁에 관련되어진 룰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표명하게 되면 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모종의 합의문이나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봐가지고는 글쎄요, 한중일 일단 뭐 공동 선언 형식으로 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제 세 개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가장 그래도 뭐 선언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경제 협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삼국이 공동의 이익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북아에서 영리에 있어가지고 안보 사항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북핵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표현은 좀 약간은 좀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면 뭐 동북아나 또 구체적으로 직시하더라도 뭐 중국의 한반도 예를 들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뭐 그런 표현상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좀 뉘앙스가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삼국 간에 어떤 공통된 인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역시 역사 과거사 문제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3년 반 만에 삼국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삼국의 공통된 입장이 나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기대하기는 힘들죠. 뭐 그러나 적어도 이 역사가 삼국의 어떤 그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가지고 직시해야 된다. 한 것하고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삼국이 뭐 역사도 보고 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그 삼국 간의 협력을 좀 강조하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자 해석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직시를 해야 된다는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도 담기면은 뭐 그나마 이 타협하기 힘든 역사 문제, 인식 문제를 어느 정도 삼국이 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역사 문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근데 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모레 월요일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특히 이제 위안부 사과 문제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아베 총리가 예상 외에 우리 기대보다 높은 발언, 진정성을 보일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현재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진정성과 진실된 관심을 표한다면은 한국도 지금 일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고요. 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또 초청한 나라로서 호스트 국가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의 입장을 듣고 포용하고 또 역사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한국은 투트랙 외교 정책을 정했습니다. 즉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분명히 문제를 두고 경제, 군사 안보 부분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뭐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TPP라고 하잖아요. TPP 저희는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죠.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일본이 제동을 거는 거 아닌가요? TPP 가입 문제는 사실상 12개 국가 중에 10개 국가와 한국은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와 일본이 안 돼 있는데요. 멕시코와도 거의 합의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한일 FTA에 의미를 갖는 TPP 가입을 한가의 문제인데요. 일본과의 TPP가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요. 일본은 아마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과 어떤 조율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TPP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때 단지 이런 경제 동맹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질서와 무역 질서를 써나가는데 과연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AIIB를 설립하면서 금융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TPP를 만들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한국이 이런 경제 질서, 무역 질서의 싸움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미중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TPP나 그런 쪽에서는 왜냐하면 위안부 부분에서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합의점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을 테고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시각인데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 잘 지적하셨는데 워낙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치가 낮습니다. 그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는. 그래서 일본 아베 수상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조금 진지하게 나오면은 상당히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다시 강조하고 싶고 경제 문제는 역시 이제 TPP 문제인데 그 TPP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일 FTA 연장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TPP 12개 국가 가운데 일본하고 멕시코하고만 지금 이제 그 양자 간의 FTA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일 FTA가 체결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사실 TPP 이 가입 효과나 마찬가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뭐 정부는 TPP 가입을 이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일본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본이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간의 협력의 매개체를 만들 수 있는 데서는 역시 경제가 우선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일 간의 FTA가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져 왔었고 실무천에서도 좀 되다가 좀 중단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리면서 자연히 TPP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성과 부분은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뭐 성과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을 테고 일단은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 정례화까지는 가능할까요? 한중일 한일쪽 삼국 정상회의는 원래 정례화적으로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 문제가 붙어지면서 멈추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례화되는 원래 절차대로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역시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푸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 사이에는 전략적 신뢰는 물론이고 외교적 신뢰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만나야 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례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례화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성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삼국회담이 사실 3국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이미 된 겁니다. 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다른 여건 때문에 3년 넘게 안 열렸죠. 3년 넘게.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한중일이 사실 여러 가지 뭐 역사 문제가 많이 얽혀가지고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의 좀 책임이 큰데 그러나 일단은 만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뭔가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동북아의 세 국가들 사이의 어떤 그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게 되면 동북아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체 동북의 어떤 그런 그 정상 다자 회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크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최고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이 동북아 삼국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면서 좀 발전적인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 3개 국가에서 논의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정례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한일중 외교 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쩌면 언론에서는 외교에 큰 장이, 동북아 외교에 큰 장이 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그리고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